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행복 충전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을 넘어 우리가 평생을 걸고 지켜야 할 존엄의 가치와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뼈저리게 되새기게 하는 사연입니다. 40년 복지사 경력의 70세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짐 취급당하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 어떻게 맞서시겠습니까? 그녀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를 가졌지만 집안에서는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전세금이 우리 사업을 살릴 거야라는 압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프다고 호소해도 그 폭력적인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오늘 주인공 어머니는 자식들 몰래 30년 된 복지 노트를 찾아가 LH 고령자 특화주택을 신청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부당한 권력돈과 압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기 존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보여준 나약함 속의 강인함과 통쾌한 정의 구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베테랑 복지사의 무너진 존엄. 아침 일찍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날 이사 가는 날 자식들 앞에서 내 돈은 내가 쓴다 라고 외쳤던 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2년. 그 숫자가 내 노후의 지옥을 상징하는 것 같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분노에 떨었고 그제야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감히 내까지 깨? 하는 눈빛이었죠. 매일 밤 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군.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야. 저는 40년 복지 경력의 70세, 전직 사회복지사 박정희입니다. 저는 평생을 노인복지 현장에서 보내면서 수많은 어르신의 서러운 노후를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서러움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3억 5천만 원의 아파트 전세금은 자식들의 생활고에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저의 최후의 보루였고 5월 200만 원의 연금은 저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존엄성 지킴이었습니다. 모든 노후가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이토록 치욕스러운 상황에 놓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고관절 수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불운이자 자식들의 탐욕이 드러나는 기폭제였습니다. 수술 후 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신세가 되었고 그 후부터 아들 동근과 딸 신혜의 태도는 180도 변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하는 척하며 매일 병실로 찾아왔지만 대화의 구할은 엄마의 재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가장 비열하게 압박했습니다. 엄마, 골든케어가 시설이 좋대요. 월 300만 원이지만 연금 부족분은 저희가 엄마 전세금을 관리해서 이자로 충당하면 돼요. 저희가 관리하면 이자가 더 잘 붙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우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시집살이 폭언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듯 그들은 저에게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다. 이 짐을 치울 돈을 내놔라라는 무언의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85제곱미터 아파트에 혼자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담이었고 제 전세금만이 저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돈과 경제력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에 가니?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 라고 저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제가 평생 남들에게 조언했던 그 교훈을 저 자신에게 적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당신 같은 짐이 우리 앞날과 노후 계획까지 망쳤어. 우리가 엄마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 당신이 전세금을 쥐고 있으면 우리가 뭘 보고 배우겠어. 이웃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냐고. 아침 식사 자리, 제가 물리치료를 받은 후 심지어 제가 잠든 척할 때도 제게 쏟아지는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말았어야지. 당신이 전세금을 꼬불쳐서 이 지경이 된 거야. 당신이 하는 선택은 천박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복지사 경력으로 다 뭐 했어? 그들의 말은 제 40년 경력마저 부정하는 모욕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침묵, 그리고 존엄성의 상실. 결국 저는 잠깐 아들 동근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가족의 가장 비열하고 악마적인 모습, 즉 가족의 외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동근의 아내, 내 며느리는 제가 아프다고 누워있는 것도 꾀병이라며 비난했고 밤에는 어차피 재활 끝나면 요양원 보낼 건데 간병인을 쓸 바엔 차라리 돈으로 전세금이나 보태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통화를 몰래 들었습니다. 저는 극한의 서러움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자식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들 동근이는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전세금 얘기가 이어질 때면 그는 늘 신문을 보거나 헛기침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제 독립적인 의견에 단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에게는 며느리와 딸 시내의 폭언만큼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울면서 동근에게 호소했습니다. 동근아, 내 아내가 나한테 아침부터 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데 나 정말 숨 막혀. 너라도 그 애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 좀 해줘. 동근은 말했습니다. 그랬어, 엄마. 그냥 좀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그 사람 원래 말이 좀 세잖아. 엄마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한테까지 짐 지우지 마. 딸 시내도 전화해서 합세했습니다. 엄마, 이럴 때일수록 현실을 보셔야죠. 오빠 사업이 잘 돼야 나중에 엄마도 편해지는 거예요. 엄마 연금으로만 살기 부족하면 저희가 전세금 이자 붙여서 생활비로 드릴게요. 그게 모두에게 이로운 계산이에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가족들을 힘들게 해요? 흘려? 내 영혼이 찢어지고 있는데 흘려보내라고. 동근아, 너는 내 고통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지. 너의 그 비겁한 외면이 나를 2번 죽였어. 저는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적금을 깨서 월 600만 원짜리 간병인을 썼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2년 동안 제 삶은 또 다른 형태로 파괴되었습니다. 간병인들은 잦은 교체로 인해 저를 귀찮은 환자로 여겼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눈치껏 감시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TV 채널 돌리는 것조차 그들의 허락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600만 원은 간병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내 존엄성을 잃는 대가였습니다. 저의 집에서조차 저는 눈치를 봐야 했고 제 사생활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저의 생활 습관을 지적하며 어머님, 그렇게 사시면 요양원에 가셔도 똑같이 미움받아요라는 모욕적인 조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숨막히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의 끈질긴 압박과 노골적인 요구. 자식들의 압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간병인과 불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전세금 문제를 들이밀었습니다. 딸 시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호소했고 아들 동근은 법률 자문을 받은 듯한 말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엄마, 법적으로도 엄마가 거동이 불편해지시면 재산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그냥 저희에게 관리를 위임하세요. 그게 깔끔해요. 성년 후견인 신청.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생 남을 돕던 사회복지사가 자식들에게 재산, 관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저를 향한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제 삶의 모든 성취와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앞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 외쳤습니다. 내가 평생 노인복지 일을 하며 뭘 배웠는지 아니? 자식이 부모에게 관리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곧 횡령이 돼. 너희 키우느라 내 노후연금도 부족한데 이 전세금마저 뺏기면 나는 진짜 빈 껍데기만 남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극도의 치욕감에 휩싸여 자식들이 평소 저에게 던지던 폭언을 스스로에게 되돌려주는 파괴적인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너희에게 짐만 되는 영 같으니라고. 이 말은 스스로를 짐으로 몰아붙여서라도 그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일깨우려는 어머니의 비명과 다름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요양원에 가든 간병인을 쓰든 결국 저는 돈 없는 노인, 짐짝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통곡의 끝, 비수 같은 결단. 2년이 되는 날
자식들의 모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겨우 재활에 성공하여 지팡이를 짚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근과 신혜는 저를 붙잡고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딸 신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걸을 수 있으니 요양원에 가는 것은 문제없겠네요. 요양원에 가든 아니면 우리가 알아본 대로 오빠네 작은 아파트 같은 것을 얻으세요. 아들 동근은 신혜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엄마가 전세금을 꼬불쳐서 노인정 친구들에게 보태줄까봐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엄마 수중에 이 큰 돈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냥 전세금 해지하고 편하게 사세요. 나머지는 저희 사업 자금으로 쓰면 되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발언에 대해 항변하려 하자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동근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어. 당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우리 앞날에 짐만 되는 인간 같으니라고. 신혜가 덧붙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 이젠 이 돈을 놓고 나갈 때야. 저는 그날 밤 간병인 몰래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 자식들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제 조력자가 아니라 제 돈을 탐내는 공범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들의 침묵이 나를 지옥에 밀어넣었어. 당신은 이미 나를 버렸어. 2년 동안의 모든 절망과 고통이 한순간에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어.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나는 나를 지켜야 해. 이 고통을 끝내려면 내가 스스로 칼을 들어야 한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30년 복지사회 비밀고소 프로젝트. 그래. 이제 울지 않아. 이 고통을 끝내려면 내가 스스로 칼을 들어야 한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저는 그날부터 아들 동근과 딸 신혜가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서랍 깊은 곳에 낡은 복지정보 기록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켜고 시어머니의 폭언을 녹음했던 며느리처럼 저는 40년 복지 경력의 지식을 복수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곧 20년 전 세미나 자료에서 희미하게 기록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LH 통합 공공임대주택 내 고령자 특화 평형. 무장애 설계, 비상벨 보증금 3천만 원, 월 임대료 5만 원 수준. 월 5만 원, 요양원 300만 원, 간병인 600만 원의 공포를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보야말로 제가 가진 3억 5천만 원의 전세금과 존엄성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40년 경력의 사회복지사 박정희가 이제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설계할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저는 평소 자주 이용하지 않던 동네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식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LH 고령자 주택 신청, 노인복지사 가산점, 사회기여자 우대라는 단어를 쳤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자료조사 끝에 저는 주민센터의 담당 직원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2년의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제가 가져간 40년 경력 증명서와 가산점 항목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선생님의 경력은 최고 가산점입니다. 사회기여 경력이 이토록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월 5만 원짜리 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와 경력이라면 상습적 모욕에 대한 반격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파급력. 그래, 자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엄마가 독립해 돈을 가져가는 것일 테지. 나는 그들의 탐욕을 무너뜨려야만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가정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자식들이 사회에서 쌓아올린 허울 좋은 명성까지 흔들어야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었습니다.
LH주택에 대한 현실적 고민과 해결. 하지만 안심은 금물. 저는 복지사 경력 덕분에 LH 고령자 주택에 대한 현실적인 단점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직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월 임대료는 5만 원이지만 이 관리비가 문제라고 들었어요. 시설은 좋지만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실제 부담은 월 15만 원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제 연금만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담당 직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명쾌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박정혜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일부 고령자 복지주택은 관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입주하게 될 은계지구, 특화단지는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투입 지원을 받아 관리비 부담이 대폭 낮춰진 시범 사례입니다. 평균 관리비가 7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됩니다. 게다가 선생님께는 3세대 공존형 주택 신청 자격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시에 신청해 당첨되면 자녀에게 인근 아파트 우선 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이죠. 자식들에게 재산 말고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3세대 공존형 주택. 자식들이 제 돈이 아닌 저의 존재 덕분에 혜택을 받는다면 그들의 태도가 바뀔까? 일말의 희망이 생겼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이나 그들과 엮인 어떠한 혜택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돈과 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월 5만 원짜리 제 궁전만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 직원은 저의 단호함에 경의를 표하며 LH주택 신청을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복지사의 경력, 노후를 지키는 무기가 되다. 저는 담당 직원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들의 출장 기간에 맞춰 법원에 고소장을 접수하듯이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월 5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의 주택은 자식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가문의 명예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돈이 아닌 나의 이력, 내가 평생 남을 도왔던 그 40년의 세월이 정작 나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늘도 내 편이 되어주는군. 모욕의 대가 이제부터 제대로 치르게 될 것이다. 고소 절차, 신청 절차는 조용히 진행되었고 자식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침묵하는 것을 보고 더욱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포기하고 우리 의견을 따르기로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빛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저는 이미 비밀 독립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을 때처럼 제 휴대폰으로 최종 입주자 선정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같은 자식들의 우아했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날 것 같은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밤 울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도착했듯이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습니다. 300만 원인 표본 위자료가 저의 2년의 삶을 상징했던 것처럼 제 월 5만 원의 집은 저의 새로운 30년을 상징했습니다. 저는 벌금형, 월 5만 원 집조차도 인정하지 못했던 시어머니 같은 자식들의 반응을 예상하며 마지막 통쾌한 역전극을 준비했습니다. 통쾌한 역전극, 세상의 심판을 보여준다. 마침내 이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동근과 시내가 전세금 인계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전세금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사갈 작은 원룸 계약금 3천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전세금을 탐내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이제 전세금은 저희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나중에 필요할 때 바로 꺼내드릴게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엄마한테도 이득이에요. 저는 그들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감히 내까지 깨 하는 악당 시어머니의 분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40년 복지사의 단호함과 제가 찾아낸 월 5만 원짜리 궁전의 힘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쓴다. 너희는 월 600만 원짜리 간병인과 300만 원짜리 요양원만 알았지. 나는 월 5만 원짜리 내 궁전을 찾았다. 이 전세금은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을 내 존엄성 유지비다. 그 순간 자식들의 오만했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충격적인 표정을 보며 2년간의 제 모든 고통이 정의로 바뀌는 결정적인 전환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죄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내 고통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어. 너희의 침묵이 곧 폭력이었어. 너희는 이미 나를 버렸어. 그들은 제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나를 버렸어. 이제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나의 새 출발에 너희의 후회는 필요 없다. 너희는 너희 갈 길을 가라. 자식들은 망연자실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내 영혼의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젠 법의 심판을 넘어 세상의 심판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혼 요구에 맞서 싸우기로 한 며느리처럼 이 싸움의 결말을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월 5만 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작지만 제가 스스로 지켜낸 존엄성이라는 궁전이었습니다. 월 5만 원의 궁전, 진정한 독립의 시작. 무장의 설계 덕분에 지팡이 없이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었고 비상벨이 24시간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존엄과 자유가 이 작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 40년 복지사 경력을 살려 단지 내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저를 진정으로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제 존엄을, 짓밟은 자들의 행태를 공익적 목적으로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부조리한 기록을 폭로하듯 제 이야기를 시니어 행복 충전소에 제보했습니다. 자식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던 사회적 명예와 경제적 성공에 대한 집착을 한순간에 부수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제 영상은 수많은 시니어들에게 전달되었고 자식들의 비겁한 침묵은 세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승진은 물거품이 되었고 딸의 평판은 실추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겁한 자식들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도 후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돈을 탐내는 대신 저를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저는 냉철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동근아. 너는 2년 동안 엄마를 철저히 외면했어. 너의 침묵이 곧 폭력이었어. 저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언제든 와라. 단, 전세금 이야기는 빼고.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자기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집의 작은 창가에 앉아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2년 동안 억압되었던 제 자존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박정희 어르신의 통쾌한 노후 독립기였습니다. 자식들은 뒤늦게 모든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어머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자식들도 뒤늦게 모든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어머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의 후회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단지 정의를 바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모욕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가진 것을 자랑하며 타인을 짓밟는 교만이 아니라 부당한 현실에 맞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오늘 박정희 어르신이 보여준 것처럼 가장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채워야 할 가치는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박정희 어르신의 고뇌와 용기를 공감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주변의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의 감동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행복 충전소는 여러분의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